자, 여기 보면 이제 그 태조 정책 관련된 부분들 이제 문제 풀어보면요. 형식평가 291페이지 보면 44번 문제 볼게요. 44번. 자, 가에 들어갈 말 써보고 기역에서 디귿까지 지방 간청을 각각 말해보시오. 자, 태조의 정보 정책을 강화할 목적으로 뭘 설치하냐? 금이를 설치하죠. 그 지방 조직으로서 이제 그 민정기관, 그다음 사법기관, 군사기관, 그래서 승선 포정사사, 재형 안찰사사, 그다음 도지휘사사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몇 페이지 푸시냐면 295페이지. 자, 295페이지 그 56번하고 57번 좀 볼게요. 자, 여기는 이갑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갑제의 명칭을 이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의 목적과 역할, 기획과 디귿에 각각 기수해 보시오 했는데, 자, 이갑제는 그 당시 이제 그 목적이 뭐냐? 자, 중앙의 명령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침투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효율적인 징수 및 총난공처의 항총 질서 유지하는 목적으로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역할은 뭐냐면 이제 대개 이장호와 갑소로 나누죠. 110호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상위 10홀 이장호, 하위 그 다음에 그 100홀 갑소, 그 다음 밑에 이제 기종을 해갖고 이제 딸리고, 그래서 이장호 1호와 갑소 10호를 묶죠. 그럼 1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개 조가 나오죠? 110호에서 그 식으로 묶으면 10개 조가 나오죠. 그래서 10개 조가 교대로 1년마다 교대로 이감역을 수행을 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 차례가 오면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10년에 한 번씩 이감역을 수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역할들이 이제 뭐냐? 대개 그 부역 징수, 치안 유지, 재판, 교화, 부역 항책의 작성 같은 것들 하는데 이걸 이감역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인호인, 양장, 당장 이런 것도 있는데 인호인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 여론을 대변해 주거나 향리의 항초 유지, 상호 부족 이런 것들 지도하거나, 그 다음에 양장은 몇 개의 이제 리를 통제하거나, 주로 당장은 강남 지역에 있었던 곳인데 수리시설 책임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항총자치의 어떤 기본이 됐던 것이 이갑제다. 근데 이갑제가 나중에 붕괴되죠. 그러니까 그 붕괴된 걸 대신해주는 이제 계층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이 신사 계층들이죠. 자, 그 다음에 57번 문제를 보면요. 자, 그 이갑제 해체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가에 들어가서 이제 그 말을 각각 써가는데 보갑제 내용을 보면, 자, 이갑제 해체 과정은 이제 그 동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로는 10년에 한 번씩 윤번제로 하죠. 근데 이제 그 부역이 한 번에 딱 고정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부역 징수의 차질을 가져왔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책임 소재를 정확히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명나라의 재정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이게 이제 뭐냐면 국가 재정이나 관리의 은혜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그리고 비교적 가벼웠던 부역이 점점 늘어나게 돼. 이걸 이제 좀 설명하려면 명나라 이제 그 태조가 즉위하자 무슨 원칙을 세웠냐면 그 원액 준수주의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원액 준수주의는 뭐냐면 명나라 태조가 정한 그 원액 있죠. 그 총 예산 안에서만 뭐냐면 예산을 쓰도록 징수하도록 했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뭐 관리도 늘어나고 행정기구 늘어나고 뭐 여러 가지 일도 많이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원액 준수주의를 계속 지킬 수가 없어. 명나라 태조 예산 가지고는 안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원액 준수주의를 이제 겉은 지키면서 실제로 예전에 지방세도 있죠. 지방의 겉은 세금들 다 중앙세 좀 올려보여. 다 하고. 그럼 지방세제가 또 부족하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또 새로운 세목들 만들어가지고 또 걷고. 그래서 이제 세금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예전에 하지 않았던 것도 이갑력이 대신하게 되고, 그래서 이갑제가 점점 이제 붕괴가 되는 그런 원인이 됐고, 그 다음에 유력한 신사층들이나 상인들이 도시에 거주하면서 부재지로서 이갑력을 수행하지 않은 척. 그로써 이제 뭐냐면 여기 누구한테 수행되는 거예요? 그 일반 민들에게 민들이 그걸 수행하게 되는데, 참고로
그 신사계층의 이제 특징 중에 우면 요역의 특권이 있어요. 우면 요역은 뭐냐면 요역을 우대해주고 면제해주는 건데 모든 요역을 면제해주는 건 아니에요. 요역이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가 이감역이 있고 하나가 자벽이 있어요. 근데 뭘 면제해주면 자벽을 면제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감역은 수행을 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지정음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은근슬쩍 뭐예요? 이감역이 여기 통합되면서 자격에서 통합되면서 이감역이 이제 면제받는 방식으로 내가 빠지게 된 거죠. 이건 나중에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5세기 중기 이후에 중앙과 지방의 통제 약화로 관리의 부정부패가 많은 데서 토지와 호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렵게 되고,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이장호하고 갑수호 간의 어떤 재산 차이가 또 변동이 일어나죠. 예전에 이장호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몰락을 해서 갑수호 떨어질 수 있는데 이걸 제대로 반영을 못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역적 차이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지역은 잘 사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갑수호도 저기 못 사는 이장호보다는 더 잘 살 수 있죠. 근데 못 사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장호라도 실제 못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따지면 강남에 사는 사람들과 강북의 그런 빈부 차이 이런 것도 고려하지 못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또 요인도 있죠. 그래서 이제 원나라 초기 때는 그 부족주의 입각해갖고 예전에 이제 있었던 것에서 원래 거주지 이제 벗어나지 못하게 했는데 하도 이제 인구 이동이 많다 보니까 뭘로 바뀌냐면 갱민 부족주의로 이제 바뀌죠. 헌지부 부족주의로. 그래갖고 이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 호적을 편입하는 이런 것도 좀 바뀌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이제 보갑제 구성인데 보갑제는 그 이갑제에 대안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왕수인이 그 시가폐법에 기반을 해갖고 했는데 시가를 일갑으로 해갖고 연대 책임을 해서 도족방비는 항존질서 유지인데 제대로 안 됐어요. 이게 그냥 대안 차원에서 한 거고 실제로 이제 이갑의 기능을 누가 했다? 그다음에 신사계층이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문제 좀 풀면 이게 57번 문제죠. 자, 298페이지. 자, 298페이지 65번 문제. 자,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쓰고 기역의 결과를 나타낸 명대 문화의 특징을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니은의 부정적 영향을 기술해 보시오. 자, 요게 이제 그 명예퇴전 변명을로써 호와 몽골 풍수를 금지하고 한문화 부흥을 위해서 요게 뭐가 그러니까 복구주의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 복구주의 정책들을 이제 내세웠죠. 잠깐만. 여기 보면 부흥은 뭐뭐 나라의 제도를 못 보면 이건 뭐냐면 당송 시대 때 나라. 예, 당송. 그래서 정통 문화를 복원했는데 이 복구주의라고 하죠. 그리고 유교 이념을 확립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죠? 6가지 덕목들을 이제 내세웠고, 그 다음에 영락제정, 오경대정, 성리대정, 사사대정 같은 것들 간행해서 과거 시험에 참고하도록 있다. 자, 거기에 기역의 결과, 나타난 문화의 특징. 자, 명나라의 문화의 특징은 독창성이 없어. 되게 어떤 성격에 가까울까요? 복구주의가 강한 모방적인, 당송시대 모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특징이에요. 물론 이제 동양사 개론에서는 나름대로 창의성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복구적인 성격이 강하고 창의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니은, 오경대정, 성립대정, 그 다음 사서대정, 성립대정, 사서대정은 이거는 뭐냐면 이제 주자학과 관련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송대 1호 순여학이 국가공인에 간하고 어용화됐고 회계주의 강화. 다른 학설은 이제 용납하지 않아. 오직 누구의 학설만? 주자학설. 그러니까 성리학 중에 유일하게 주자학만이 이제 인정받고 과거 시험도 그것만 이제 배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오경정의하고 비슷한 정의도 나온 거잖아요. 절차로. 오경정의도 여러 학파들 견해를 다 무시해버리고 국가에서 정해진 것만 외우도록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 성리학파의 여러 가지 의견도 다 무시해버리고 주자가 이제 그것을 이제 강조하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06페이지. 네, 306페이지.
306페이지 90번 문제 볼게요. 90번, 91번, 92번 관련된 문제인데 풀어볼게요. 자, 홍무제 정책 중 기획의 목적과 관련된 정책 세 가지 서술해보고 니은과 디귿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써보시오. 자, 몽골족 왕족을 몰아내고 새 왕족을 세운 주원장은 복구주의 정책을 내세웠다. 자, 복구주의 정책은 목적이 뭐예요? 이민족의 몽골족의 장기간 거친 지배의 영향을 싣고 원말의 동남계 항폐해진 농촌을 안정시키기 위한 거죠. 자, 정책 내용 같은 경우에는 몽골 풍습인을 일수하고 그 다음에 거기 유교와 관련된 내용들 있고 그 다음 중앙에 국제감을 두어서 지방의 부학, 주학, 현학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제도 강화시키고 과거제도 부활하고 이런 내용도 다 국고주의 원칙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그 당시 이제 그 당나라의 율령체제를 받아들여서 대명률, 대명령을 공포했죠. 이런 것들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다음 토지대장을 뭐라고 불렀죠? 어린 도책. 그 다음에 그 부역대장을 뭐라고 불렸죠? 호적대장, 아니 부역항책 이렇게 이제 불렸죠. 자, 그 다음에 91번은 이갑제인데 아까 얘기했죠. 이장과 갑수로 나눠가지고 이제 했던 제도니까 이건 각각 역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92번 문제가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자, 다음 반란의 명칭을 써보고 이 반란의 결과 중앙행정조직 군사제도 개편을 각각 말해보시오. 자, 그는 주원장과 동양인 건국공신이다. 모반을 도모하기 위해서 북원과 일본의 사신을 파견했다 입증되지 않는 이유로 주원장을 그를 모반죄로 체포 처형됐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뭐예요? 일어난 사건보다는 그렇게 했다는 것보다는 오늘날만 공안 사건 있죠? 조작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예. 그래서 15,000명 정도 죽었는데 요걸 무슨 반란을 호유용의 모반 사건 이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이거죠. 그 다음에 중앙행정조직은 중소성을 없애고 육부를 항직 직속하고 자상자도 폐지하고 그 다음 군사제도는 원나라 때 대도둑불 폐지하고 오군 도둑불 둬서 항직 직속시킨 것들이 이런 이유다. 92번 문제는 작년에 만들었던 문제인데 그대로 나온 거야. 네. 서포트 재원들이 이제 이렇게 풀었던 문제인데요. 자, 여기 이제 보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테마 넘어갈게요. 자, 영락제를 볼게요. 영락제. 자, 영락제와 이제 그 중간에 그 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죠? 건무제가 있었죠. 건무제. 해제 건무제가 있었는데 이 건무제 때 이제 어떤 정책들을 펼쳤냐면 이 당시 이제 그 강남 관료들 중심으로 갖고 예전에 그 홍무제 때 그 군사권을 줬던 번항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군사권을 해소하는 정책들을 펼쳤어요. 그래서 이거에 반발해가지고 그냥 영락제가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켰죠. 연항 쿠데타, 연항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고 북경을 중심에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몽고족 기병을 내세워가지고 결국에는 거기 그 강남에 있는 남경을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건무제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 지금 뭐 불에 휩싸여갖고 죽었다는 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홍무제가 이걸 예측하고 나중에 죽을 때 건무제를 불려가지고 만약 위기상에 처해져 있으면 한번 저희들 비밀상자 있을 때가 한번 열어봐라. 그래서 그때 비밀상자 열어보니까 목탁이 있고 면도기가 있고 승려복장이 있다고. 그래서 목탁 두들기면서 승려복 입고 면도기 이제 머리 해갖고 깎고 도망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시체를 못 찾았어. 그때. 그래갖고 나중에 영락제가 그 시체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일단은 어디로 도망간지 모르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서 그 나중에 이 사람이 동남아시아 쪽으로 도망갔다는 소문을 듣고 뭘 파견했냐, 정화를 파견했다는 속설이 있어요. 네, 그런 속설이 있는데, 자,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이건 비슷한 경우가 우리나라 세조가 있죠. 세조가 그 조카였던 단종을 쳐냈잖아요. 비슷한 경우인데 아마 세조가 벤치마킹 한 것 같아. 그 사실들. 그래서 세조가 왔다 갔다 했거든. 그때 명나라를요. 자, 하여튼 이때 이제 연항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 조카였던 해제를 쳐낸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정난의 변이라고 해요. 요때 정난의 변은 뭐냐?
그 주변에 간신배들 쳐냈다는 거야. 정난이라는 뜻은. 예. 그래갖고 그 당시 강남 그 관료 출신들 쳐내고 자신들이 이제 그 즉위를 하게 되는데 영락제가 그때 누구의 도움을 많이 받았냐면 한간 세력 때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앞에 있었던 홍무제 같은 경우 한간들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간들은 이제 천한 일만 시키고 글씨도 가르치지 않게 하고 그랬는데 이때 이제 한간들이 이제 자신들의 어떤 세력을 만회하려고 그 영락제가 이제 남경에 오니까 남경성을 포위할 때 남경에 샘문을 열어줬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쉽게 이제 남경을 점령하도록 도와줬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간이 이제 득세하기 시작해. 이때부터.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제 그 영락제가 이제 즉위하고 나서 그 수도를 어디로 옮기죠? 남경에서 베이징 옮기죠. 베이징. 그 수도를 왜 옮겼는지에 대해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 이유가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그 베이징을 천도한 이유가 뭐냐? 일단 통일국가 발전을 위해서 좋다 그러죠. 왜냐하면 정치 경제적으로 다 어디에 집중돼 있어요? 남경에 있으면 강남 쪽에 있죠. 그다음에 국토의 군용적인 발전에 안 좋죠. 그래서 정치는 주로 북경, 강국을 중심하고 경제는 강남을 중심해야 하지만 국토의 군용적인 발전, 국가 통합에 뭐냐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하잖아요. 두 번째는 자 북쪽에 누가 있었죠? 쫓겨난 몽골족도 있었죠. 오일라트 타타로 해갖고 나눠져 있었는데 그들 뭐냐면 공격하기 위해서는 북경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북경은 자신의 근거지잖아. 그 건무제의 근거지는 어디예요? 남경이죠. 그리고 여기 남경 점령하면서 이제 반항도 많고 근데 남경 관료들이 이제 저항도 많다 보니까 북경으로 가는 필요가 있겠다. 그래갖고 종전에 북평을 북경으로 바꾸고 수도를 옮기고 그 다음에 요때 이제 수도 옮기는 과정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운하도 뭐냐면 어떻게 하죠? 보수를 하죠. 그래갖고 그 당시 청강포라든지 이런 것들 개척을 해갖고 남북의 어떤 경제적 교류를 활발히 하도록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운하를 이제 개척한 사람은 쿠비나이 칸하고 누구다? 이 영락제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각대학사를 설치했다. 내각대학사를 왜 설치했냐? 자, 그 당시 이제 그 홍무제가 뭘 없앴어요? 재상제도를 없앴죠. 근데 이제 자기가 뭐 황제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모든 걸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보조해 줄 수 있는 세력들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내각대학사를 설치했는데 이 내각대학사 처음에는 힘이 약했는데 점점 힘이 어떻게 돼요? 강해지죠. 그래서 내각대학사의 최고 수장을 내각수보라고 하거든요. 이부상소가 이제 겸식하는 제도인데 이 내각수보가 실제로 무슨 역할을 했다? 재상 역할을 해요. 그래서 원나라 때 간부 권력기관 내각대학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나라한다나 저희 명나라 때, 예. 그 명나라 때의 내각대학사와 함께 또 하나의 권력기구는 어디죠? 환관이죠. 환관. 권력 집단들은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대외정책을 볼게요. 자, 일단 대외정책은 상당히 공세적이야. 상당히 대의원정도 많고, 근데 왜 그렇게 했냐? 자, 일단은 이 영락제가 즉위하는 과정에서 성리학적인 가치감을 땐 상당히 정통성이 없어요, 이 사람이. 자기 조카를 배가지고 이제 황제가 됐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통성의 이제 회복을 위해서 이 사람은 성리학적 가치관을 내세우는 것보다는 뭘 보여줘야 돼? 국민들한테 하반 대외 원정을 통해서 자신의 업적을 가시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외 원정들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이제 북경 정권의 정통성을 수입하고 군주 독재 체제를 강화하고 그리고 그 당시 정난일본에 대한 국내 비난을 대외 발전 전환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또 원정을 많이 하다 보면 전공을 많이 세우잖아요. 전공 유무도 자기에게 친한 사람들에게 전공이 있으면 금방 상을 주고 친하지 않거나 자기를 좀 반대했던 사람은 전공이 있어도 그냥 쳐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외적인 위기감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자신의 독재체제를 강화시키는 그런 목적이죠. 지금 자주 김정은이 지금 하는 방식이 그거잖아. 미국하고 대립각을 세워가지고 어떤 체제 결속을 이루는 그런 정책들을 이제 했다는 거죠. 자,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좀 보면요. 이 사람은 7번에 걸쳐서 몽골 정복을 해요. 그 당시 몽골은 그 북쪽에 이제 도망간 왕조가 뭐죠?
북원이죠. 북원. 예. 북원인데 북원이 나중에 이제 타타 오일라트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래갖고 타타 오일라트를 정복을 하게 돼요. 일곱 번에 거쳐서. 그래서 자기가 친정을 해. 이 사람은. 그래서 친정은 별로 안 하는데 이 사람 친정을 하고 결국에는 이 사람은 친정 중에 죽게 돼요. 그 원정하는 과정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만주족을 정벌하죠. 그래서 이제 누룩한 도사를 설치하죠. 그 당시 만주는 크게 이제 두 개 지역으로 나눠요. 하나가 이제 나중에 설명했지만 북쪽 지역은 주로 이제 만주족이 누룩한 도서를 이제 설치해가지고 여기는 간접적인 통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요동 쪽은 이제 요동 총괄을 둬가지고 직접 통치를 하죠. 요쪽 요동 쪽은 한족들이 많이 살았던 거고 그 북쪽은 만주족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이죠. 그 다음에 베트남을 진출하죠. 그래서 대월구 봉송을 하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잠시 20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독립하죠. 20년 동안 명나라의 통치를 받다가 다시 독립한다. 이건 다시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할 때 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티베트와 네팔을 조공고 삼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정화의 남해원정이죠. 그 정화의 남해원정을 볼게요. 이 정화라는 사람은, 이 원난성 출신의 쿠밍 출신의 이슬람교도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이슬람교도는 중국식 성을 쓸 때 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시성인데, 이게 이제 그 운난성 일대가 이제 이슬람교도 많이 사는데, 그때 그 영락제인가, 그때 홍무제 때요. 그때 막 이제 전국을 그 지배하는 과정에서 이 운난성 일대 이제 이슬람교를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포로 잡혀서 어릴 때 거세당했어. 그래서 이 사람 한간 출신이에요. 자, 하여튼,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영락제 명령을 받고 해외 원정을 했는데, 7번에 거쳐서 해외 원정을 했죠. 1차부터 해서 7차까지. 그래서 이제 해외 원정을 했는데, 자, 이때 해외 원정 규모가 대단해요. 그래갖고, 보통 이제 그 전에 뒤에 이제 바스코 다마가마 같은 경우에는 뭐 4척 정도, 약 120동 별을 가지고 이제 간 데 비해서, 그때 정화의 원정은 대형 62척.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형만 해도 62척이고요. 그게 축구장 3배 크기의 배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뽕이가 못 믿어. 왜냐면 지금 정화의 원정의 기록이 공식적인 기록이 거의 안 남아있어요. 다 없애고 그 소설책이나 이런 데서만 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는 또 뻥을 많이 터뜨리다 보니까 믿을 수는 없는데 하여튼 규모가 되게 컸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대규모로 이제 동원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왜 이걸 했냐.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국내 직물 제품, 도자기, 철 제품 생산의 발전을 바탕으로 해요. 영락제의 거리를 떨치고, 그 다음에 중국의 불을 가시하고, 그다음에 조공국가를 유치하고, 그 다음에 티모르 제국이 강성하여 명예 서국 변경을 위협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티모르 제국이 성립됐죠? 티모르 제국은 자칭 자기가, 징기스칸 후손이라고 했기 때문에, 원나라를 멸망시킨 명나라를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보복 원정을 하게 돼요. 물론 가다가 죽어,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명나라 도착하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되지만, 그 소설들은 이제 뭐냐면, 그 영락제가 선제적 차원에서 공격했다. 그건 설이 있어, 그냥. 예. 근데 확실한 거는 이들 원정을 통해서 뭘 하겠다. 조공채권 관계를 확대시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정화의 남해 원정도 크게 보면 공무역 중심이에요. 사무역이 아니에요. 예. 공무역 중심이고, 조공채권 관계를 확대시켜서 중국의 어떤 위신을 날리겠다. 항제권을 항제권의 어떤, 면모를 보여주겠다. 강한 항제권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이제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함으로써 의의가 뭐냐. 일단 중국인의 항해술, 조선기술, 나침판 등이 종합적으로 뒷받침했던 걸 가능했던 거고, 그 다음에 그 남해 원정 결과 이제 중국의 동남아시아, 인도,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대한 지식이 많이 확대됐죠. 그래서 이때 이제 아프리카에서 짐승을 많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기린이죠, 기린. 목이 길어서 슬픈 짐승 있잖아요. 예. 근데 이 기린을 보고 이걸 어떻게 명칭을 붙일까? 그 당시 기린을 보고 지금 우리가 기린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엔 기린이라는 명칭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상상 속에 그 기린이라는 그 짐승이 있어. 기린이랑 비슷하거든. 그래서 기린이라는 명칭을 붙인 거야. 원래 기린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목이 길어갖고 쓴 그 큰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중국인들이 예전부터 상상에 기린이라는 사람이 있거든. 그 모습이 있거든요. 비슷하다 기린하고 갖다 붙였는데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조공국의 증가로 그 다음에 이제 대외적인 어떤 명예의식이 강화됐고, 동남아 지역에 하교들이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제 복권, 강동에서 많이 이주했다고 하죠. 그래서 일반 농민 생활을 어기면서 농민들이 생활을 도저히 이제 못 사니까 동남아시아 등지고 막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물론 예전에 이제 동남아시아 등지에 나가는 거는 꼭 이때만 나간 건 아니에요. 예전에도 나갔어. 근데 이걸 기회로 더 확산됐다는 거죠.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오늘날 동남아시아의 하교 네트워크의 기원이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외 영락제 이후에 계속 이제 나가지 말라 이렇게 선포를 내거든요. 중국에서 황제들이. 근데 그냥 무시하고 그냥 나가요. 중국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리상의 발견 이전에 있었던 가장 규모가 큰 해상 활동이었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안타깝게도 영락제 이후에 중단돼. 그래서 그때 이제 영락제 사후에 그 당시 정화의 원정은 중지되고, 그다음 정화의 원정이 했던 그 배도 또 다 파괴돼요. 기록도, 공식적 기록도 거의 파괴시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설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강력한 해군을 가지고 있다가는, 나중에 이 해군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 뭐 이렇게 있고, 이들이 자기 명나라의 반대 세력들을 연결시킬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해군을 없애요, 그냥. 그래갖고, 그래서 지금은 영락제 정화의 원정과 관련된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소설이라든지 민간에 떠도는 소리, 얘기라는 것들 종합해가지고, 역사 사실이 있다는 걸 추정하고 있는데, 정확하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이제 한조의 정통을 부활하기 위해서 성리대전, 영락대전, 이런 것들을 이제 편찬했는데, 이 성리대전, 영락대전 누가 편찬한 거죠? 국가가 편찬한 거죠? 일종 사상 통제적 의미가 있어요. 국가 보기에 좀 위험한 사상들은 이제 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주작의 핵이다. 그러니까, 당나라판 오경정이다 보시면 돼요. 예, 이런 것들. 그래서 예전에 기출문제 요거 관련돼서 문제 나왔어. 그럼 주의할 것은 요거는 성리대, 영락대전은 어느 학문화가 관련돼 있죠? 유교의 주자학과 관련됐어. 주자학. 양명학이 아니에요. 명나라 보면 양명학이 마치 대세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교과서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명학은 주자학이 1순위고 양명학 우리나라처럼 신학처럼 그냥 주자학에 저항하는 학문이야. 청나라도 마찬가지야. 청나라도 기본적으로 얘네들 뭐예요? 주자학이 1순위야. 그 다음에 다만 이제 주자학과 대항해갖고 근대성 학문이 경색치용이나 고중화, 공양화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학문들이에요. 예,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형사평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아이고, 박살이 났네. 제가 이걸 2만 원 주고 샀거든요. 근데 지금 박살이 나가지고 갖다 버려야 될 것 같아, 이건. 튼튼한 걸 사야 되는데, 중국제에 사는 바람에. 잠깐만요. 잠깐만. 291페이지 펴보세요. 자, 291페이지 45번 문제. 자, 45번 문제에 보면 다음 영락제 대의원정 목적을 두 가지 써보고 기획의 의미를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이제 가에 들어갈 기간을 말해 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영락제 대의원정은 왜 이렇게 많은 대의원정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 일단 정통성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려한 이제 대의원정을 통해서 이 정통성을 만회해보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정남해변에 대해서 국내 비난을 대의 발전에 돌리려고 했고, 북경 정권의 정통성을 수입하여 군주 독재 체제를 확립하려고 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가에 들어갈 통치기간. 이거 뭐죠? 누욱한 도사요. 누욱한 도사.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기억의 의미. 자, 만주왕의 경영에서 힘을 길러 홍영강 주변 만주인들 정복하여 가를 뒀다. 그 왜 했냐? 자, 일단은
그 몽골 토무가 만주 정복은 명나라가 뭘 계승한다는 의미가 있을까요? 원나라를 계승한다는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명나라는 원칙적으로 원나라를 계승한 국가이기 때문에 원나라가 차지한 영토는 일단은 다 자기 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예전에 철령이를 요구했죠? 철령이 설치를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쌍성 총괄부가 그 북쪽 지역 마청 일대가 예전에 원나라 땅이었다. 그래갖고 철령이 설치를 이제 통고를 했죠. 그 원칙은 뭐냐면 이 땅도 우리가 원나라를 계승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땅이다. 이런 주장이죠. 예. 그래서 이걸 둘러싸고 이제 누구와 갈등, 최영하고 이성계가 갈등을 일으키자. 최영은 건방지니까 그냥 명나라 치자. 이성계는 만류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하도 해군이 나오고 그러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46번 문제 보죠. 46번. 자, 다음 가에 들어갈 말을 써보고 그 기획의 회금령이 내린 이유와 영향을 각각 서술해 보시오. 니은의 정화의 대원정 결과를 두 가지 기술해 보시오. 자, 명예태조는 대외무역을 국가 통제에 두는 정책을 취하여 뭘 강화했죠? 조공무역을 강화해. 공무역을. 그리고 그 정화의 대원령도 이 조공무역의 일환이에요. 회금령을 내렸죠. 그래서 국내의 반명세력과 외부 세력과 결합을 경계하기 위해서 있고, 그 다음에 영향을 이제 니은의 영향을 이제 보면, 기획의 영향을 보면, 일단은 종래 중국이 중심이 되어 진행했던 동아시아 국제무역은 점차 침체되고 중국을 제외한 주변국가들만을 무역활동을 전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공무역 중심의 무역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무역이 없었다. 그건 아니에요. 사무역이 있었어. 근데 그 당시 사무역은 뭐였죠? 밀무역이에요, 밀무역. 예. 그래서 이제 명나라 중기 때 가면 이제 이런 해금령이 완화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밀무역이 이제 왕성해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있고, 자, 대외원전 결과 중국은 30여 개국으로부터 조공을 받았고 동남아시아의 화교 지출에 기반을 만들었다. 이런 것들 쓰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몇 문제가 있겠는데 잠깐만 또 풀어보면, 얘가 어디 갔냐? 제가 몇 번 문제 보세요. 46번. 자, 292페이지 48번 문제 보세요. 48번. 자, 영락제 때 한간의 특무기관의 명칭을 써보고 명대 한간의 권한을 두 가지 말해보시오. 그리고 기획관 이인과 관련된 인물의 사건을 각각 말해보시오. 그리고 디귿 한간 정치의 차이점 그 이유를 써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명나라 때 한간이 되게 유명한 사람 많죠. 뭐 왕진, 조길상, 그 다음에 그 왕직, 유군, 위충원. 특히 위충원이 제일 유명해요. 아니면 백미야, 이 사람 악건이죠. 그래서 자기 갈 때는 제가 항자 때 만세라 부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구천세라 불러. 그 다음에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고 뭐냐면 되게 위세에 떨쳤던 사람인데, 결국 이 사람도 뭐냐면 승전자 즉위하면서 곧바로 이제 제거당하죠. 자, 뭐 하여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그 한간대 특무기관은 뭐라고 하죠? 동창이라고 하죠. 동창. 동창 많이 들어봤을 거야.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 명나라 관련된 영화에. 그 다음에 한간의 권한을 이제 보면, 그 다음에 한간이 전국에 파견되어 군대를 감독하고, 세역진술 경계의 간민을 간추하고, 근데 주의할 건 군대 감독하는 기능이 있어도 지휘하는 권한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당나라 때와 좀 달라. 요거는요. 자, 황제가 구두로 말하면 한간이 이를 기록하여 내각을 전달하는데, 사대태감의 전지에 자기 뜻을 첨가해서 하고, 심하면 황제 조치까지 위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되게 이제 영락제나 그 다음에 홍무제 같은 황제들은 딱 조치 올려면 보고서를 다 읽고 처리했거든요. 지금의 문재인처럼. 근데 뒤에 황제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았어. 박근혜처럼 대면 보고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내각 대신들도 안 만나. 누굴 통해서? 한간을 통해서만 전달받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 보고가 들어오잖아요. 보고가 들어오면 황제가 이제 그 보고를 듣고 구두를 지실래. 그러면 구두를 지시면 내각에 들어가고, 그 사대탈감이라는 그 한간이 제일 높은 사람이 점지를 이렇게 자기 뜻을 이렇게 첨가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나중에는 그런 절차도 안 해. 그냥 네가 먹듯 해라. 그러면 이제 거기에 점지를 이제 사대탈감을 적어 놓으면 그게 꼭 뭐가 되는 거야? 법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한간들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밑에 있는 관료들도 누구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한간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간하고 이제 관료세력들, 한간과 내각이 서로 짝짝꿍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반대해갖고 이제 등장하는 세력들이 독립파들이죠. 오늘날 이렇게 반대하는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왕진이라는 사람인데 왕진은 통옥번을 본 이렇게 쓰시면 돼요. 유명한 사건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몽골족들이 오니까 쳐들어오니까 그다음 영종이 이제 왕진의 말을 듣고 그 친정을 하죠. 근데 오히려 포위가 돼갖고 어떻게 돼요? 잡혀갔어요. 네, 잡혀갔는데 이제 그 몽골족에서는 이제 그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때 엑센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황제 잡혀가지고 인지대금을 되게 요구하면 들어주겠지 했는데 명나라에서 이제 뭐냐면 너네들 가져라 필요 없다. 그래서 자기 동생을 세워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제 몽골에서는 필요 없으니까 몽골에서는 이제 보내준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서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상황제가 모시지만 실제 유폐당했죠. 그러다가 이제 조길상의 도움을 받았고 다시 역구태탈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걸 탈문의 번이라고 해요. 다시 황제가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영종은 그 두 번 황제가 됐던 사람이야. 이 사람은. 자, 그래서 탈문의 번도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잠깐 언급돼 있었고. 그 다음 명대 한강과 황당시대 한강과 무슨 차이점이냐. 일단은 이제 보면 명대의 한강이 아무리 정행을 해도 그들의 악정은 황제의 신임을 얻고 있는 동안 행했으며 일단 황제의 총애를 상실한 국보가 실각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한강처럼 이렇게 패립한 얘기가 없어. 그 이유가 뭐냐, 한당 시대 때는 한간에 뭐가 있어요? 특히 그 당나라 얘기 같은데, 여기는. 당나라는 황제권을 폐지시킬 수 있었던 게 뭐죠? 군사권을 갖고 있었죠? 중앙군이나 뭐 지방의 군사권. 근데 그 명나라는 감찰권만 있지, 지휘권이 없어요, 그 통솔권이.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주원장이 모든 권한을 어디에 집중시켰어요? 황제권에 집중시켰죠, 황제에게. 그런 것도 이제 작용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항동군대 중앙군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군사 감독 활동을 전개하면서 가렴주구, 이거 오타네요. 예, 가렴주구를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제 생각에는 군대 통솔권이 없어요. 감독권만 약간 있지.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작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고 몇 번이에요 이건? 48번이죠. 예, 307페이지 펴보세요. 307페이지. 자, 93번과 94번 문제 볼게요. 93번 관련된 부분은 예전의 기출과 관련된 부분인데 한번 보면요. 자, 가에 들어갈 말을 써보고 가를 때 내가 어떤 명분과 정책 배경을 말해보시오. 그 다음에 기획 홍보제의 정책을 실시한 이유를 말해보고 니은의 천도 이유를 세 가지 기수해보시오. 디귿과 관련된 조치를 써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일단 가에 들어갈 것은 뭐라고 써야 될까요? 전난의 역, 정난의 편. 그래서 주변의 간신배들을 제거한다. 황제 주변에 간신배를 나는 쿠데타를 일으킨 게 아니라 뭐죠? 주변의 간신배들 제거하기 위해서 한 거다. 충정의 마음으로. 자, 그래서 이제 황제 측근의 간신배를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일어났고 배경은 건무제가 관료들, 특히 강남 관료들의 건의를 받아갖고 제후왕의 세력들 삭감하려는 데 있죠. 그럼 왜 이런 분봉 정책을 했냐? 자, 태조는 몽골족에 대비하고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들 각 지방에 분봉했기 때문에 항시에 울타리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 다음에 그 천도 이유, 이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북방의 방위가 용이하고 몽골족 대비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전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빠졌는데 하나가 뭐냐면 북경이 자신의 근거지이기 때문이죠. 영락지의 근거지. 그 다음에 조치는 북경의 물자를 원활히 하고자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는데 운하를 새롭게 조성을 했죠. 요걸 이제 좀 같이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4번. 네, 이건 내각의 성장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 내각은 중서동이 폐지된 후에 황제를 보좌하기 위해서 정각 대학사에서 이제 출발을 했고요. 처음에 지책이 낮은 한림간이 예각을 담당했지만 점차 담당 풍기가 높아졌고 성덕제 때 내각의 위상이 더욱 강해졌죠. 그게 이제 뭐냐면 그 성덕제가 이제 영종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선종이다. 선종 말 잘못했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 그 왜 강해지냐면 그 당시 세 사람 양씨가 있어. 삼양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내각대학사였어요. 이 삼양은 원료 대신으로서 풍계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림간 풍계였는데 재산권 풍계야. 그러면 단순히 거기에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그 풍계가 높아지면 거기에 있는 간부의 풍격도 어떻게 될까요? 격도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성덕대 때 이제 거기에 신하들이 상주문을 올리면 거기에 포인을 붙이는데 포인은 뭐냐면 상주문의 그 위견서야. 그래서 위견서인데 황제는 실물을 모르니까 주로 뭘 읽겠어요? 간단히 요약된 포인을 읽겠죠. 그래서 포인을 읽고 결정을 해버리잖아. 그래서 이제 뭐냐면 내각의 권한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또 그 영조 때 에센의 포로가 됐던 사건 있죠. 이걸 토목본의 번이라고 하는데 다시 제의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이 당시 이제 뭐냐면 그때 공을 내각대학사 공을 차지한 그 대신 그러니까 탈문의 번을 익히는 과정에서 그때 이제 내각대학사 관료들이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더 풍계가 더 높아지게 되죠.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각대학사의 권한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내각대학사의 최고 높은 그 수장을 뭐라고 한다? 내각수보라고 하죠. 내각수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장거제 고송법을 통해서 원래 내각수보는 법제적 권한은 별로 없어요. 근데 법제적 권한을 이제 확보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4번까지 했고 다음 테마 넘어갈게요. 자, 가반무역과 북로남해 이렇게 볼게요. 16세기에 넘어가 16세기. 자, 여기에서 이제 가반무역을 이제 볼 텐데 원래 가밥이라는 것은 일본 간의 무역에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저 여진족이라든지 동남아시아, 그다음 유구 이런 여러 나라들 할 때 그 공무역 체제에서 이제 공무역의 모든 걸 다 허용해 주는 게 아니라 커터가 있거든요. 무역 허가증 가밥이라고 했고 그 무역체를 가밥무역이라고요. 근데 되게 교과서 통로는 어디 한정해서 얘기하냐면 일본 한정해서 하기 때문에 일본과 관련돼서만 얘기할게요. 자, 이 가방무역은 이제 그 당시 가방무역은 배경을 보면요. 자, 외국 침입 방지하기 위해서 명나라 홍무제가 일본에 사신을 보냈고 이 과정에서 조공 채권 관계가 형성돼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당사 이후에 조공 채권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죠. 조공 무역이. 근데 다시 복귀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일본의 정권은 뭐냐? 무르마치 막부였어요. 그때 이제 쇼군은 제3대 쇼군이었던 아시카카 요시미스라는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은 그 남북조를 통일했던 또 쇼군이기도 하고요. 이 자신이 스스로 뭐냐면 또 그 황제가 되려고 청왕이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막부의 쇼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굳이 뭐 청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 왜냐면 청왕은 뭐냐 상징적 존재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이 청왕이 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고 그걸 명나라 황제부터 인정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알 홍무제는 국서를 보낼 때 일본 국왕이라는 명칭을 부여해줬죠. 근데 그 사람이 막 청왕을 이제 되려고 이제 준비했던 과정에서 도중에 죽게 돼요. 그러면서 그 후에 이제 쇼군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 흐지부지 됐는데, 자, 내용을 보면, 자, 가바부는 이제 명의 아시아 여러 국가들에게 향한 통제 무역의 징표로서 일본도 가밥부를 받은 가밥선에 의해서 무역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가밥선을 이제 일본사에는 경명선이라고 해요. 경명선. 명나라 파견된 성박. 이런 뜻이죠. 그래서 초창기에서 중기 때는 막부가 직영을 했어. 막부가. 막부는, 그 당시 무르마치 막부는 요 돈 버는데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상업적인 목적이 되게 관심이 많은데, 상업에 관심이 많은데,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좀 설명하겠지만, 일본의 무르마치 막부는 힘이 좀 약했어요. 예. 그래서 지방 분권적이었고, 그 당시에 무르마치 막부의 구성이었던 쇼군이 있었죠. 다이모들. 슈구 다이모들. 이 슈구 다이모들이 지방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이 잘 안 겹쳐. 재정이 이제 빈곤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상업을 직접 융성을 해갖고 이게 여기에서 이제 세금을 이제 거두려고 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는데 막부의 권한이 점점 약해진 그 온인한 이후에는
이제 누가 주도했냐면 오치 씨와 호소카 씨가 이제 각각 주도해요. 그래서 오치 씨는 하카다 상인을 뭐냐면 지원해주고, 호소카 씨는 사카이 상인들이 지원해주고, 하카다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북큐슈 일대에 있는 상인들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호소카 지원했던 사카이는 그 오사카 있죠? 오사카 옆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 사카이가 오사카부에 속했기 때문에 오사카 동일한데, 예전에는 이제 좀 다른 지역이었어요. 자, 근데 이들 하카다 상인과 사카이 상인들이 서로 싸웠어. 그래서 대명 무역국을 둘러싸고 싸웠는데, 그때 그 싸우고 나서 자기들끼리 싸우면 되는데, 그 싸우고 나서 뭐예요? 영파에 건너가서 영파에서 한번 다 건든 거죠. 약탈하고. 예. 그래서 이걸 무슨 난이라고 하냐면 영파의 난이라고 해요. 영파의 난. 그래서 이 영파의 난은 결과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가반 무역이 일시 중단됐어요. 그러다가 다시 재개했는데, 이때는 호소카 씨가 이제 없어지고 오우치 씨, 하카다 상인을 중심으로 해서 오우치 씨가 이제 지원을 받은 하카다 상인들이 명가의 무역을 독점했다가, 전국 시대 때 오우치 씨가 그 도요토미 시데요시에게 멸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가반 무역은 중단되게 돼요.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하여튼 영파의 난을 계기도 해가지고 그 당시 잠깐 이 중단될 때, 이때 이제 일본 애들이 이제 그 명나라 통로가 끊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외구로 돌변을 하게 되는 거야. 이것도 한 요인인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북로남해라는 말 있죠. 16세기 때 명나라를 괴롭혔던 북로남해인데, 북로는 뭐냐면 북쪽의 오랑캐. 누구죠? 몽고족이야. 네, 몽고족은 그 당시 그 타타르와 오일라트로 나눠져 있었죠. 그래서 이제 통호폰의 변을 익히고, 그다음 가정제 때 경수의 변을 하는데, 경수의 변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한 달 동안 북경이 그 몽골족들에 포위당한 사건이 일어나요. 타타르족들에게. 이걸 경수의 변이라고 해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통호폰의 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일라트 엑센이 남친해 오니까 왕진이 친정을 강권해서 영족이 몽골족에 포로된 사건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타르족이 이제 16세기 때 이제 들어오는데, 대표적인 그 칸이 두 개가 있어요. 다야칸하고 그 알타칸이 있어. 다야칸은 내몽골 진출해서 몽골을 통합하고요. 이때 조국무역을 개시하죠. 왜냐면 이들을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뭘 설치하냐면 마시를 설치해. 마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마시는 명나라 때문에 설치된 게 아니라 역대 황제들이 그 중국의 북방 민족들 통제하기 실시한 거야. 중국이 좀 손해를 보는 거죠. 근데 마시를 갖다가 나중에 어떻게 마시를 또 중단을 하죠. 중단을 해요. 왜냐하면 마시를 설치했더니 쳐들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또 쳐들어와.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몽골족들 확실히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A 부족하고 평화조약을 이제 체결하면 A 부족은 이제 마시를 통해서 이제 이익을 채우지만 B, C 부족들은 뭐예요? 자기들은 상관없는 문제구나. 그러니까 또 쳐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다시 없어졌다가 언제 또 부활되죠? 나중에 장거정 때 다시 부활되죠. 이런 과정을 이제 걷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알타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타칸. 예, 알타칸인데, 이제 알타칸은 이제 그 당시 상서동 침입을 하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술변란이 나잖아요. 한 달 동안 북경이 포위당한 상태가 있었고, 그 당시 이제 명나라 이제 풀고 나서 이제 명나라에서는 다시 초동을 막기 위해서 이 사람을 숭이왕으로 임명을 해요. 그리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남아규가 몽골에 보급이 돼. 이게 결정적인 거지. 명나라 몽골족이 약해진 건 뭐냐? 남아규 보고 볼 수 있어. 남아규에서는 살생을 금지시키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어떻게 될까요? 점점 상무 정신이 약화되기 시작해. 그 과정에서 만주족이 이제 복속이 되는 형태가 되는데, 자, 이렇게. 자, 그럼 명예 대응을 보면, 일단, 아까 국경 부근에 마시를 설치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만리장성을 증축했어. 예. 그래서 만리장성, 우리가 진시황의 만리장성만 생각하는데, 이 역대 왕조들이 만리장성 만들었어요. 특히 이제 역대 왕조들이 만들었고, 명나라 때도 만들어졌죠. 지금 만리장성 명나라 때 만들어진 만리장성이죠.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산해관부터 해서 가요관까지. 그래서 지금 만리장성은 벽돌로 만들어졌어요. 가보시면 벽돌로 돼 있죠. 예. 근데 예전에 이제 만리장성 벽돌로 만든 게 아니라 진나라 때 만리장성은 판촉투법이 돼갖고 흙을 다져가지고 만든 거야. 토성이에요, 이거는. 근데 지금은 진나라 때 만리장성은 지금 유적만 조금 남아있지 어디에서 어디까지 잘 몰라.
그래서 중국 애들이 이제 그걸 좀 어디까지는 평양선까지 이렇게 대동강까지 그래서 고조선도 우리 땅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자 뭐 이렇게 이제 있고 그래서 이 만리장성을 증축했던 사람이 누구냐? 증축했던 사람이 척강계라는 사람이 있어. 아 척강계가 척계강. 네, 척계강. 제가 예전에 그 척강계를 얘기할 때, 척계강을 얘기할 때 척강계 그랬나 봐요. 척강계 기호신서 막 그렇게 얘기했나 봐. 그 어떤 분이 척계강 아니냐고 계속 척강계. 그래서 저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게 나와 그냥. 예. 척강계가 아니라 그분 말대로 척계강이에요. 척계강. 척계강. 예. 좀 수정해 주시고. 자, 그래서 척계강은 또 뭘로 유명하죠? 강남의 절강법보 유명하죠. 이 사람은요. 하여튼 이거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서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 당시 세금을 이제 많이 걷었죠. 상세니 강세니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것이 농민 반란의 원인이 됐다. 자, 왜구를 볼게요. 왜구도 이제 한 2번 정도 나왔는데, 자, 왜구도 크게 정기 왜구와 무슨 왜구 나누죠? 후기 왜구 나누죠? 그래서 정기 왜구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일본 국내 상황 관련돼 있어요. 남북조 시대였죠? 남북조 시대인데 이제 무르마치 이제 초기 때가 남북조 시대인데 이 당시 전쟁 중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농사를 제대로 못 지었어요. 그러니까 규슈나 뭐 대마도 그 일대에 그 뭐냐면 농사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일대 농민들이나 뭐 상인들 거름뱅이 뭐 백수건달들이 모여가지고 해적질 막 하고 된 거야. 거기다 이제 그 쇼군 그 누구야 다이모들이 막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서 우리나라하고 이제 중국 강남 지역이 약탈의 대상이 됐죠. 그래서 나중에 그걸 막기 위해서 감항무역을 실시했던 거고요. 예, 그게 이제 정기 왜구고. 자, 그 다음에 16세기 때 후기 왜구가 등장. 이 시대적 배경은 일본 국내 전국 시대죠.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뭐냐면 통치를 제대로 못하니까 전국 각지에서 이제 또 도적대들이 막 들고 일어나게 된 거고. 또 중국 국내에서는 그 명예 회금록의 반발, 밀무역 이 사람들이 상인이었다. 평상시에 중국 상인들이 그 뭐냐면 해금력을 이제 하니까 명나 강군을 쫓아오면 자기도 자체 무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 싸우게 되고 그리고 이때 이제 자기를 위장하기 위해서 일본 애들처럼 훈도시 차고 머리 깎고 그래갖고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때는 진해와 가해라고 부르잖아요. 진짜 왜구는 저 일본인도 있었고 가해라는 사람이 있어. 가해. 가짜 왜구도 있었어. 오히려 어떤 연구에 따르면 가해가 더 많았다. 어떤 일본인 학자는 외구의 존재를 부정할 때 이걸 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아니라 중국 애들이 한 거다. 근데 왜 우리 보고 욕하냐. 근데 분명히 거기는 대부분 다 일본인들 많았죠. 이거는.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 해적 중에 왕직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왕직은 그 일본의 국내는 시라토라는 섬에 자신의 근거지를 만들어서 거기 와가지고 배를 타면서 중국 강남을 휘젓고 다닌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중국 정부에서는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주원이나 호정원, 척계강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제 왜구를 격파했는데 이때 이제 무슨 무기로 격파를 했냐. 자, 이건 절강법보에 나온 것처럼 뭐냐면 원앙진 아시죠? 근접전은 원앙진을 하고 왜구들은 칼 잘 다루잖아요. 그래서 11조에 이제 뭐냐면 소부대를 만들죠. 그래갖고 집단으로 이제 싸우는 거야. 싸울 때 근접전은. 그래갖고 이제 등패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시창 드는 병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낭성병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10명이 1조가 돼가지고 같이 싸워. 그래서 원앙은 이제 금술이 좋은 데다. 그래서 만약에 대장이 죽거나 아니면 그 조에 3-4명이 죽으면 그 자리에서 10명은 어떻게 돼?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팀워크를 이제 강화시키고, 먼 거리에서는 뭘 사용하죠? 먼 거리에서는 대포를 사용하죠. 그래서 그 당시 서양에서 들어온 홍위포, 그 다음에 이제 블랑키포 이런 것들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런 근접전과 원거리를 동시에 이용해가지고 뭐냐면 그 당시 그 근접전이 강한 그 왜구를 격퇴시켰죠. 이것을 이제 다시 그 하락했던 것이 임진한 때죠. 임진한 때 큰 하락했던 명나라 군대는 되게 강남병들이에요. 그 강남병들이 이제 뭐예요? 포병부대를 이끌고 왔잖아요. 그 평양선 전투에서 크게 이겼고 그러는데 이걸 본 이제 그 우리나라 조정에서 아유 좋다. 이런 전법이 어디 적혀 있냐? 그러니까 기호신서에 있는 거야. 척강계 기호신서를 받아들여갖고 우리나라의 그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원앙지에 따라서 이제 소호법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놓고
보병 중심. 예전에 기병 중심이었죠? 보병 중심으로 재편을 해버린 거야. 근데 그렇게 해놨는데 또 누가 들어온 거죠? 만주족이 쳐들어온 거야. 근데 만주족은 그거 다 안 통해. 만주족 뭐예요? 얘는 기병, 빠른 스피드잖아. 근데 종전의 근접전을 대비한 그 일본군의 보병 중심의 어떤 그 대응은 도저히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딱 기회가 안 맞았는데, 자, 하여튼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줬다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후기 왜구는 그 당시 전국시대를 통일했던 누구죠? 갑자기 생각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제가 가끔 이토시로 보기가 헷갈리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 통일을 하면서 외구 단속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시다때 왕직도 치고 그러면서 점점 없어지게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그 형성평가 문제 풀어볼게요. 자, 292페이지. 292페이지 몇 번 문제야? 아유. 49번 문제 볼게요. 49번. 자, 다음 미추진 사건의 명칭을 써오고 이때 명나라를 침공했던 몽골의 지도자들 말해보시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명나라 정부가 취한 합병정 두 가지를 말해보시오. 있는데, 자, 16세기 중반 1542년에 산사성을 침공했던 몽골군들이 그 지역을 항폐화시키고 결국엔 1550년에는 명나라 수도 북경까지도 수일간 한 달 동안 포위를 사건이 있어요. 이걸 무슨 사건이다? 경수의 변란. 경술년에 일어났다 해서 경수의 변란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그 몽골의 지도자는 알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탄.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예. 다약한의 그 손자일 거야, 아마. 그 알탄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대치하게 마시를 개설하고요. 마시를 개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알탄의 숭양을 보냈는데, 마시 개설은 다약한 때 잠깐 만들어졌다가 폐지됐다가 요때 다시 개설이 돼요. 좀 약간 뒤에야. 그 가경제 때인데 그 뒤에 그 황제가 누구냐면 신종 때거든요. 그때 장거정이 신종 초기 때 했던 거고. 자,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9번이고 그 다음 페이지 50번 문제 볼게요. 자, 50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영파의 난과 관련된 거야. 그 당시 다음 사건의 명칭을 써보고 기획과 관련된 그 내용을 두 줄 이내로 서술해 보시오. 이 사건의 결과를 후기 외구와 배경과 연결시켜 말해보시오. 세종이 즉위하자 외에 조공사절이 명이 왔으나 대명무역권을 둘러서 조공사신간 대립이 일어났어. 이걸 영파의 난. 영파는 그 강남에 있는 도시인데 되게 이제 그 뭐냐면 그 감합무역할 때 영파를 통해서 해요. 북경까지 안 올라가.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일어났고 요게 패배한 측이 강남 지역의 연해안에 주변에 불을 지르고 약탈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영파의 난. 그래서 내용을 보면 관련 내용을 보면 그 당시 대명 무역 관리권이 호숫가와 오우치시 같은 슈고다이 무대에 넘어가는데 그 당시 호숫가와 가깝던 사카이상인가 오우치시와 가깝던 하카다상이 패권 다툼이 일어났다. 그 결과 조정에선 조공무역을 통제해서 일시 가방무역을 금지시키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때 그 잠시 일시 중지될 때 외국 상인들이 이제 약탈무역을 자행이 됐다. 물론 이제 가방무역은 다시 재개돼요. 오우치시 중심으로 했다가 다시 오우치가 누구한테 멸망했다죠?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멸망을 하죠. 그러면서 가방무역은 완전히 폐지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방무역이 폐지되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중국과는 이제 무역을 못하게 된 거예요. 중국과의 무역은 이제 포르투갈과 누구예요? 스페인 상인들을 통해서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과의 무역도 거의 단절됐지.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어떤 대통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으킨 것이 뭐냐? 임진왜란이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경제적 목적에서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봤고요. 다음 테마로 넘어갈게요. 다음 테마로. 자, 장거정과 일조편법.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일조편법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장거정의 개혁도 예전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보면, 자, 장거정은 어느 나라 때, 어느 왕 때 삶이죠? 어느 왕제 때? 신종 때죠, 신종.
만력제 때. 이거 우리나라 그 임진왜란과 관련된. 근데 심정이 어린 왕자, 어린 그 황제 직위에 있기 때문에 초창기 때 정치, 한 10년간의 정치는 장거정이 주도했어. 신종이 이제 성인이 되기 이전까지는. 자, 그럼 배경을 보면, 북로남의 이민족 침입, 그 다음에 재정의 악화, 그 다음 농업생산의 증대와 부역제도의 모순, 그 이갑제 해체 등등이 있고, 한간의 획보와 간료기관의 문란, 이런 것들이 명의 대내 외적인 세택이었다. 자, 장거정의 개혁의 특징을 보면 이 사람은 절저하게 균형 정치를 했어요. 장거정은. 그 당시에 이제 제일 큰 세력이 어떤 세력들이냐면 환관대요, 환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언간 세력인데 가도관이라고 이제 있는데 이 사람들 이제 절저하게 균형을 맞추면서 정치를 했다. 그래서 이제 한간과 제휴하면서도 언간의 비판으로부터 한간을 보호해주면서 또 다른 한편은 사리를 추구하는 한간에 대해서 언간의 비판을 일정적으로 좀 지지해주고 그래서 이 정치상 한쪽을 배제하는 게 정치가 아니라 절저하게 균형을 맺혀서 세력 균형을 통해 견제를 하는 그런 정치를 했던 것이 이제 그 장거정이다. 그래서 장거정 개혁 정치 보면 되게 현실적인 정치가요, 이 사람은. 그래서 개혁의 방향을 되게 뚜렷하면서도 그 개혁을 그냥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뭐죠? 세력 관계를 잘 조절하면서 점진적으로 실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자, 그 장거정의 개혁 과정에서 이제 본 그 개혁 내용을 보면요. 하나가 고송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고송법이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이제 그 간료 기강을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행정했던 건데, 자, 그 내용을 보면, 그 일단은 그 맡은 업무를 간료가 꼭 그 기한 내에 하고, 그리고 그 기한의 결과를 간료의 근무평가에 반영하는 거야. 그런 건데, 그래갖고 이제 그 근무평가를 반영할 때 이제 문책 세벌 장소에서 지방, 육가, 그 다음에 내각인데 육가는 육부의 가도관을 해. 가도관은 오늘날은 우리 3사와 비슷해요. 근데 명나라의 언론기관 특징이 뭐냐면 3사가 우리처럼 이렇게 독립돼 있지 않아요. 얘네들은 3사처럼 언론기관 독립된 게 아니라 각 육부에 뭐가 있죠? 가도관이 있어. 육부에. 그래서 육부 가도관이 있고 내각에 전달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순서를 보면 일단 지방의 이제 그 내용에 이제 그 하면 간료는 이제 지방 간료 같은 경우에는 지방 장관들에게 이제 보고서 올리죠. 그리고 지방 장관은 육부의 가도관에 올리고 그다음에 육부 가도관은 또 내각에 올려. 그래서 만약에 내각이 잘못됐다 하면 육부 가도관을 깨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지방 육부 가도관 또 지방을 깨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최고 감독권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각 그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윗대가의 내각에 있는 내각 수보가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각 수보가 마음에 안 들면 뭐냐면 이 감독권을 이용해가지고 뭐죠? 때리면 돼.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는 것처럼 그거잖아. 그래서 감사원 같은 거 동원할 거나 그 조세청 감사원이나 아니면 그 조세 기관을 동원할 때 동원할 때 어떤 식이에요? 마음에 안 드는 기업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 버리고 뭐 그 기관들 감사 버리고 그다음에 조세 포탈에 있는 조세하고 그러면 어때? 벌벌 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비슷한 역할을 했다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수보의 권한을 법제적으로 인정봐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내각 수보라는 것도 있지만 내각 수보의 권한이 크게 법제적으로 확립된 게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간행적으로 있었던 거지. 근데 이런 걸 통해서 그 관리 감독권을 이제 갖게 됨으로써 내각 수보의 권한이 법제적으로 보장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외교적으로 보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 경술지변 이후에, 가정제 이후에 이제 작간제 있다가 이제 시세가 만력제 넘어가는데, 이 몽골족도 해외국에서 없어졌던, 예전에 폐지했던 마실을 다시 설치해요. 예. 그래갖고 이제 마실을 설치한 이유가 뭐냐? 왜 없어졌던 마실을 다시 재개해서 설치했냐? 일단 군사비 절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있고, 왜 군사비 절감이 있냐면, 마실을 설치하면 솔직히 말해서 누가 손해요? 네? 명나라 손해요. 말을 젊고 싱싱한 말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늙고 거의 죽은 말들 가지고 오거든. 그걸 보통 그 젊은 말 가격으로 이렇게 사가지고 팔아가지고 간단 말이야. 명나라가 사줘요. 뻔히 알고 있어. 근데 왜 그러겠어? 그래야지 얘네들이 안 쳐들어오거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군사비에 들어갈 것을 이런 마시 운영에서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그 비용이 좀 싸게 먹히니까
그렇게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평화 기간은. 그래갖고 이제 주로 상서 일가, 상서 상인들 중심으로 이제 추진했는데, 특히 이제 그 상서 상인들 중심의 이제 그 장거 정도 이게 상서 상인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염상들이 이제 그 주도에서 연결돼갖고 추진했다. 그래서 상서 상인 출신 관료들과 장거정과 서로 결합돼갖고 추진했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게, 외구 소탁이죠.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일조편법 보세요. 일조편법.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자, 일조편법은 세계사적 관점과 좀 연결시켜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세계사적 관점에 보면 일조편법이 실시했을 때 유럽에서는 뭐가 있었죠? 상업혁명과 가격혁명이 있었죠.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신한유 개척 이후에 그 당시 이제 그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카부터 은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대신 무직물을 주고 다시 서유럽은 은을 누구한테 줘요? 아시아에 줘요. 그래가지고 그 아시아는 이제 중국이죠. 예, 중국이나 어떤 인도인데 비단이나 향신료, 차를 이제 유럽에 공급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은이 어디로 집중되냐면 중국에 집중되게 돼.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송나라 때까지는 동본이제였어. 동전을 많이 사용했는데 원나라 가도길 거쳐갖고 몰려 넘어가지 명나라 때 명초기까지만 해도 이게 동전 정책이죠. 보초 정책. 근데 이게 나중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관리들이 이제 뭘 요구해요? 은을 요구하죠. 은을. 예. 그래갖고 이제 은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세금도 은을 걷게 돼. 그래서 은납이 지속이 됐고, 그때 이제 일조편법도 이런 은납제가 이제 그 했던 것을 집대성한 어떤 정책이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세계의 은이 다 중국에 가는 거야. 왜? 중국에 가면 다른 데보다도 은값을 3배 더 쳐서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멕시코 은이나 일본의 은들이 어떻게 다 명청시대 때 중국에 가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일단은 이제 보면 은경제 보고, 자, 그 당시 아까 명나라 초기 때는 은을 사용하지 않았죠. 주로 이제 동전이나 지폐 이런 것들을 사용했죠. 보초.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은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은본위 제재가 있고, 동원 보조화폐도 이제 떨어지게 되죠. 근데 초창기 때는 은이 널리 사용해도 그게 사용하지 못했어. 왜 그러냐면 그 중국의 은강산이 그렇게 개발이 안 됐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따가 멕시코 은이나 일본산 은이 이제 도입되면서 이제 은경제가 널리 확산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대토지 소유 확산. 그래서 이제 토지 소유자들 파악해서 조세제도를 개혁할 바탕을 하려고 했고, 그 다음 상품화폐 경제 발전, 토지 소유의 복잡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 당시 명나라의 토지 소유 권리는 두 가지로 나눴죠. 경작권하고 뭘로 나눠요? 소유권이죠. 그래서 경작권, 소유권 분리됐어. 이걸 무슨 제라고 하죠? 일전 양주제라고 하죠. 일전 양주제 이런 것들. 그다음 이갑제 붕괴. 그다음 관리의 봉급 지급 편리했기 때문에 원래 이제 관리들은 뭘 받았냐면 쌀 받았어. 쌀. 봉급을 헌물로 받았죠. 근데 쌀을 어디에서 받았냐면 강남에서 받는 거야. 강남에서. 근데 이제 강북 북경에 있는 뭐냐면 관리들이 강남까지 내려갈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강남까지 왔다 갔다 하면 한 달이 넘게 걸리는데 어떻게 내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인들에게 위탁업자에 맡기죠. 그러면 상인들이 이제 강남에 쌀을 받고 와가지고 그걸 이제 들고 가기 또 힘들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은을 교환을 해요. 그래가지고 은을 갖다 줘. 그럼 그 중간중간 수수료가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관리들이 차라리 그러면 북경에서 은을 달라. 월급을.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그래? 그러면서 은을 주기 시작해. 원래는 처음에 무관대에게만 줬다가 무관대에 확대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세금도 이제 관리 월급도 은을 주다 보니까 세금도 뭘로 걷는 게 편하겠어요? 은으로 걷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조금씩 세제가 이제 조세라든지 그 다음에 나중에 이감력이나 이제 자벽도 왜요? 그 은납화 되거든요. 요역 같은 것도. 그러면서 이제 은을 걷게 돼요. 그래서 은의 그 징수의 여러 가지 세금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여기까지 이제 언급하기는 좀 많으니까 건너뛰고 결국엔 최종적인 종결자가 누구냐? 일조편법이야. 그래서 일조편법 원래 강남에서 초기에 실시했던 제도인데 이걸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된 거거든요. 장거정 때.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목적은 뭐냐? 자, 복잡한 부역 징수 체계를 정비해서 징세 효율화와 민의 가중한 부담을 감소하는데 그 명나라는 상당히 복잡한 부역 징수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세금을 이제 점점 그 조세, 그다음에 전세, 그다음에 요역, 그 공납물 이것도 있었거든요. 조용조가. 근데 이게 나중에 은납하는 과정에서 세목이 되게 복잡해져. 그래서 그거 공부하려면 머리가 빠개져요. 그래서 제가 그 기출문제 분석집에 그걸 다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강자중국사에 있는 내용과 그다음에 그 명대 재정사단 두 권책이 있거든요. 그걸 서로 연결시켜갖고 이제 하는데 굳이 요번에 시험 수준을 보면 그거까지 외울 필요 없어. 그럼 그거 나오면 어떡하냐? 그냥 틀려주면 돼. 그거 복잡해서 그거 외우지도 힘들어. 그래서 넘어갈게요, 일단. 자, 하여튼 복잡한 부역징수 체제를 정비하고 징세 효율화와 민의 가중한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이 내용은 그 기본적인 거죠. 복잡한 세목을 모음으로 나눠 지세와 정세로 통합을 해서 은으로 징세한 거야. 근데 주의할 건 이 정세는 지세는 토지 세금은 걷는 거고 정세는 누구한테 걷는 거죠? 남정네. 그래서 인정만 걷는 거죠. 정세는 남정네들만 걷는 거야. 18세에서 60세까지. 근데 주의할 것은 모든 사람이 걷는 게 아니라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걷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가 갖지 않는 사람은 안 걷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누구한테 부과를 하냐면 토지가 없는 사람한테 부과를 해요. 정세를. 그래서 나중에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정세를 지세로 통합을 시키죠. 이게 뭐냐면 지정은제죠. 자, 하여튼 일조법과 지정은제 공통점은 뭐냐? 세금을 뭘로 낸다? 은으로 납부한다. 은납하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결과 농민의 부담은 줄어들고 조세의 은납화에 따른 은의 유통이 촉진되어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됐고 국가 수입이 확대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기관인 서원을 억압하고 간학진흥을 해서 인재 양성을 하고요. 지방개혁 같은 경우에는 긴축개혁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재정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죠. 그건 이제 뭐냐면 요것도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그 일조법을 개혁을 하면서 지방세들 있죠. 지방세들을 다 중앙 세금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방세금들 있잖아요. 잡세들을 중앙 재정이 부족하니까 다 어떻게 돼요? 중앙 세금을 다 통합한 거야. 그럼 이게 똑같은 문제점이 나오죠. 원액 준수주의 입각에서 세원을 부족한 걸 지방세금을 다 중앙세금을 하다 보니까 지방세가 어떻게 돼요?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족한 걸 메꾸기 위해서 긴축재금하고 긴축재금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또 잡세도 생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일조 편법도 두 가지 세목만 있었어. 지세와 정세. 근데 시간이 지나서 플러스 알파가 더 붙는 거죠. 또 이 알파가 다시 지정은대 때 또 중앙세금을 통합하고 또 거기다 이제 지방세금이 부족하니까 또 알파가 붙고 이런 이제 형태가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이 되는데 자, 하여튼 지방 재정에 대한 자율성을 제한해서 지방간 하여금 그 관할 지역의 세입, 세출, 조온, 기훈 사항을 기록한 주소책을 호부에 부과해서 중앙 지방 재정을 이제 통제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볼 게 뭐냐면 그 세입, 세출을 알죠. 개념이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고 존류는 뭐냐면 들어온 돈 중에 그 지방 자체 경빈을 말해요. 그 다음 기후는 중앙정부에 올리는 세금을 말해. 근데 이제 얘네들 정책은 뭐냐면 존류는 낮추고 기후는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에 올리는 상납금은 올리고 지방세 쓰는 돈을 줄여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있겠죠. 관리는 이게 고가에 반영된다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지방 경비가 없는 거죠. 그럼 또 뭐가 붙어? 잡세가 또 붙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호부에서는 각 성별로 관리했던 재정체계를 항목별로 관할체계로 바뀌어요. 그래서 종전에는 예를 들어 호남성에서 강릉성, 그 다음에 강동성, 강서성 등 성별로 이렇게 관리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지역별 관리가 아니라 중앙에서 이제 전랑, 영가, 강세 항목별로 이렇게 쭉쭉 해가지고 올려도 이렇게 편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다. 일조편법의 세역징수 개혁을 이제 실시했다. 그래서 중앙재정을 강화시키면서 지방재정을 약화시키는 과정에서 긴축개혁을 하게 되고 그 긴축개혁을 통해서 남은 재정 잉여들을 다시
중앙제종을 끌어올리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그 신종 때, 그러니까 초기 때는 장거정이 나름대로 가져온 것을 잘 썼어. 근데 그 뒤에 있는 신종은 그걸 뭘로 쓴 거죠? 제적을 짜놔가지고, 예, 자기 무덤 만드는 데 쓰는 거야. 그래서 필요한 군사비나 막 여러 가지 뭐 관리들 뭐 월급 주거나 그런 것들은 안 줘. 그리고 필요한 그 지출도 해야 되잖아. 근데 안 해. 뭘 하는데 신경 썼다? 자기 무덤 만드는 데 신경 쓴 거야. 그래 정치가 제대로 됐겠어. 근데 문제는 이 신종이 명나라의 제일 오래된 제위기간을 가지고 있대. 제일 멍청한 왕이 제일 길게 통치했으니 이제 명나라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장거절의 개혁 결과 신사층의 반발이 불러일으켰다. 특히 어느 축의 신사층의 반발이냐? 강남 신사층. 왜냐하면 그 당시 강남이 잘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세금을 어디에다 떼어 붓겠어요? 강남도에 붓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불만인 거죠. 강남에서는 자기들이 열심히 일을 해갖고 돈을 모았는데 그것이 재정이 강남에 쓰지 않고 다 어디로 올라가는 거야? 자기가 산 거는 강북 지역으로 다 올라가. 그리고 장거정 강남 출신이 아니죠? 누구 출신이에요? 상서 출신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역 감정까지 이제 결탁이 된 거지. 그 다음에 그 강남 신사들의 반발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또 강남 신사 반발에 많은 민들이 또 가세를 하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구조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사회경제적, 정치적 특권을 둘러싼 당쟁이 또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민이 유망이 되고 명예 붕괴가 촉진됐고, 이거 아마 장거정의 개혁보다는 뒤에 이제 그 신종이 정치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또 남로 북에 북로 남해라든지 또 그 당시 망력 3대 원정 있죠? 그래갖고 이제 밑에 보면 몽골 보부의 반란, 조선 임진 왜난, 심주 토사 양은의 반란 때 많은 재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신종 때인데 그때 많은 재정 지출이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세금들을 걷게 되고, 특히 강남 지역을 걷다 보니까 강남에서 직용의 병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그러죠. 농민들 반란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났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는 중국 세제 변천 정리해갖고 조용조, 양세법, 혈조편법, 지정은제 있으니 한번 보시고요. 좀 쉬었다가 그 관련 문제 풀어볼게요.